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4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뉴스부터 가볍게 가볼까요? 그러세요. 재미들으셨네. 그러게요. 팟빵 댓글란에 이런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이분이 역시 저번과 똑같습니다. 뭔가요? 저희 얼굴을 안 봤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얼굴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짜게 식을 겁니다. 더 불타오르면. 응? 더 그럴 불타오르면. 리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우리 이 나이쯤 되면은 다 이제 인생이 이게 빈수레. 미리도 괴리도 없이.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혹시나 일말의 기대를 품기 때문에 선생님 발렌타인데이요 초콜릿 줬다가 흑심 품고 그렇죠. 사단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래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선생님 마침 당이 떨어졌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흑심이 본심이 되는 순간. 너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니? 이것도 음모론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초콜릿을 줬을 리가 없어. 그럼.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이지. 그래서 일본에서 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줄 때 꼭 우정 초콜릿이라고 말하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이 거기도 적용돼야 돼. 맞아.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시온님에 대한 남성 청취자들의 팬심이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면서. 안녕하세요. 환상이 생긴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계속 환상만 품고 있는 걸로. 근데 목소리가 저희 고음이니까 네. 그건 있어요. 내가 뭐냐면 우리 옛날 팟캐스트 처음 할 때 네. 저랑 홍 작가님만 둘이 할 뻔했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남자고 저음이고 이러니까 가끔 이렇게 시온님 말씀을 많이는 안 하시지만 이렇게 사운드의 밸런스랄까 듣다 보면 이렇게 그게 있다고. 맞춰주는구나. 왜냐면 이제 저음 남자들이 웅웅 되다 보면은 우웅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유독 그래. 내가 특히 그렇고 홍 작가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팟캐스트도 마치 메뚜기 떼가 남성분들만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여성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운드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1시간씩 듣는다는 느낌이 좀 편집할 때 약간 느낌이 그래요. 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뭐야? 얼굴 안 봐서 환상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굴 안 보여주고. 네, 안 보이는 사이로 우리. 그 외에 보통 팟캐스트가 조금 흥하면 북 콘서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에 모아놓고 치고 우리 얼굴 안 보여주고 목소리만. 그 에반게리온 제레 같은 느낌으로 앞에 스크린 같은 거. 그러니까 스크린 앞에 두고 우리 실루엣만 보여주는 걸로. 실루엣은 자기의 이상이 투영된 모습으로. 좋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두피를 이상형 보여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이상형 누구예요? 주드로? 우리 주드로 오빠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동지적 그렇지. 관점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동지적 관점에서 제일 짱이잖아요. 그쪽 동지 중에서 제일 최고 아니야? 주드로는 저와 외모가 너무 상극이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동지적 관점에서 제일 최고의 어떤 그 이상형. 솔직히 저랑 외모가 가장 맞닿아 있는, 솔직히 말하면 전두환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전두환 장군 의외로 꽤 괜찮게 생겼어. 호방하고 남자스럽게 얼마나 잘생겼는데. 나이 먹은 전두환. 솔직히 젊었을 때 전두환 대통령 사람이 나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좋게 봐서 그렇지. 그 생김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 생김새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씨가 전두환 씨죠. 전두환 씨가 홍 작가님 나이 때는 참 왜 이래.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저의 외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해야 돼? 자기가 꼭 비교를 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머리가 누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몽골리안이잖아. 네. 동양 대머리 중에. 동양 대머리 중에 찾아야지. 동양 대머리 중에 역시 접점이 오래된 그거 있잖아. 그 수묵화로 그려진 그림 하나 있어. 달마도. 달마는 인도인입니다. 달마 인도인이에요?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천축국에서 왔잖아요. 달마 생김새 잘 보세요. 그 아리안족이에요. 그 얼굴이요? 뭐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도 안 돼. 코 크고 눈 깊고 그게 달마 생김새라고. 깊고요? 그래? 깊어 눈.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동양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화풍상 그렇게 된 거지. 독일 아저씨라고요? 다루마. 어처구니 없네. 빨리 진행해요. 진짜 어처구니 없다. 대표님 드립이 어처구니 없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말이죠. 대선진리교 신도 여러분께서 교주님 사랑을 외치는데 좀 게으른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랑 경쟁하세요? 아니 제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신도들이 한 해 했네 했어. 반성과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추이를 보니까 일단 대선진리교의 교세 확장이 이제 주춤하고 있거든요.
짜기 식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가끔 홍 작가님 팬이 있잖아요. 골수 네, 팬들이. 있죠. 골수 팬들이 가끔 대선 진리를 외칠 때가 있어요. 네. 트위터나 이런 데서 간간히. 네네. 그것은 목소리 없는 저항,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시답니다. 목소리가 그 갖고 계신 분의 목소리를 없애세요 혼자. 모발 없는 두피. 아니 제가 왜냐면 교주로서 거기에 내가 제가 교주로서 저는 상관없지만 신도들은 지키겠다. 아니 왜냐면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교주면은 가끔가다 그런 목소리는 반갑잖아요. 리트윗도 해주고 답도 해줄 것 같은데 전혀 자기들끼리 어떤 일만 있고 교류가 없어. 그러다가 한번 인계점을 넘는 순간 자기도 부끄러운 거지. 거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신도들 아니,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그분들이요.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교세가 어느 정도 확장되면 알려주세요. 방송으로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네. 국민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 뉴스는요. 오늘은 저희 3명이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두 편의 영화를 보고 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너의 이름은. 키미노 나와. 그게 키미노 나마에와라는 얘기도 있고 키미노 나와라는 얘기도 있고. 키미노 나와가 맞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나와야? 남아야지. 나와가 맞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 네,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하 드라마가 되어버린 유신 특집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이번 주는 비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영화 특집. 네. 문화평론가 이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대표님이 책임지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뭘 책임져? 난 솔직히 미리 스포를 깔자면 영화를 보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좋더라. 네, 미리 떠넘기는 봤다. 겁니다. 예. 잘 봤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사연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리와 질문이 굉장히 명료한 사연인데 어떻게 대답해드릴지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사연이 왔어요. 이동규 대표님, 홍대선 작가님, 시옷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올 9월 아날람을 네. 처음 접해서 이제 2순환에 접어든 애청자 취업 준비생입니다. 2순환이래요. 대표님. 이게 그냥 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취업 생활로 준비 중이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 그게 아니라 아날람을 다 듣고 다시 이제 2순환에 접어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오. 몹시 훌륭하신 취업 준비생.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는 분이시죠. 이런 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뭘 하고 있는지 좀 반응 좀 해줘. 아니 계속 하세요. 아니요. 뭐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외롭게 만들지 마. 자, 최근 들어 고민 중인 문제와 관련해서 혹 이동규 대표님을 비롯한 어른들께 조언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메일을 씁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채용 과정에서 저를 떨어뜨린 회사의 사업장들을 보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동시에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이런 감정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껏 화가 치민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정말 속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 탈락에 대한 분노와는 별개로 나한테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분노라고 해봐야 지원 후 탈락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속상하다 정도지만 유독 지망업계 내 기업 규모 1위, 연봉 수준 1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제와 관련해 친구, 선배들과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오신 어른들의 말씀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날람 어른들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른이 됐습니다, 대표님. 뭐 어른이죠. 이분이 입장에서는. 하긴 저도 지난 주말에 동네 선배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선배가 결혼을 좀 일찍 하긴 했지만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결혼이란 걸 하는 걸 보면서 선배 혹시 저도 확실히 어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살, 50년 살면 한 번 더 결혼하는 그 뭐라 그러죠? 금혼식. 리메리지 저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빨리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혼 우선 아니란 말 안 해. 결혼일 리가 없지. 금혼식이거나.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리메리지 하는 거. 아니 뭐 전쟁 전에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을 못했다거나 사실혼인데 그런 무슨 전쟁이요? 무슨 전쟁이요? 서남 전쟁요? 뭐 장미 전쟁. 장미 전쟁까지 나왔습니다. 전쟁이야 많지 네, 뭐. 그럼요. 우선 화가 난다는 것이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직업과 월급에서 정체성을 찾는 건 성숙하지 못해요. 라는 식의 가치 판단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이성적으로는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 사회가 직업과 월급에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사회이긴 하잖아요. 네.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합리화하는 마음도 이해는 가고요. 고민을 통한 분노의 원인도 어느 정도는 언어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라가 치미는 스스로를 보면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듭니다. 이런 수치심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치부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인생 선배의 눈으로 보시기에 제가 혹시 현재 목표로 하는 곳보다 낮은 명성과 적은 월급의 직장을 구하게 된다면 이런 울분, 자격지심이 평생 혹은 장기간 이어질지 아니면 일단 적정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뒤라면 지금 이분이 자취를 하시면서 생활비 전부를 스스로 충당 중이래요. 그래서 조급함과 생존 공포가 크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한 뒤라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변화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코멘트나 힌트 정도를 부탁드리고 싶대요. 이것이 사연입니다. 메일에 보니까 프로필에 증명사진이 보이시던데 자연스럽게 떠서 제가 봤는데 그 풍성함에 제가 위화감을 좀 느꼈습니다. 몹시 사연자분의 나이대는 뭐 홍 작가님도 아니라셨었구나. 저는 아니라셨구나. 저는 못 그랬습니다. 안 그런 게 아니라. 진짜요? 그때도 20대 때 이분 아마 20대일 것 같은데 후반이나 그럴 텐데. 뭐 30 초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때 안 그랬어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힘차게 솟지 못했어요. 좀 꺼졌지. 옛날부터. 힘없고 얇고 그러니까. 그랬죠.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호님. 그럼요.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 우리 사회가 취준생에게 푸덕한 마음을 기대도 되는 사회는 못 되잖아요. 사람이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면 짜증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히 그 현재로 목표라는 곳보다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혹시 명성과 월급이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했기 때문에 마치 그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좀 세속적이고 삿되고 속물적인 어떤 너무 욕망이 이익만 쫓나 그런 것이 아닌가처럼 얘기하기 약간 그렇게 낮춰보시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의 느낀 자격지심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그 부분과 약간 안 맞다 보니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되는 감정을 내가 느끼나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가 그거일 수 있지 뭐 그거 자체가 그거면 안 되나 그걸 위해서 남을 이렇게 이제 뭘 해서 문제인 거지 최순실처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무리 높은 이상을 갖고 있어도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뭐 별거 있어요. 잘 쉬고 잘도 이렇게 쉬는 날 많고 월급 잘 주고 이런 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생존 공포를 지금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울화, 분노, 질투 이런 걸 느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돈, 명예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삿된 그런 질투라든가 그런 류의 감정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크면서 배우기를 그런 감정이 부정적이고 좀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라고 이제 배웠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게 굉장히 내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결합돼 있어.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게 많이 결합돼 있는 사회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이제 노력주의. 지금 너의 처지는 너의 노력의 결과니까 네가 응당 받아들여야지. 투덜거리면 너는 이미 패배자야. 이런 식의 노력주의 있잖아요. 노력의 신화인데 뭐 이런 것들이 참 이 사회가 혹은 개인과 개인끼리 우리들이 서로 스스로에게 남한테 강요하고 스스로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이분은 취직을 일단 현대까지는 못하고 계시고 짜증이 나신 상태인데 그 사연자분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왜냐면은 지금 취준생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취준생을 넘어서 네. 사람이라는 게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추구하는 바에서 있다면 어떤 정점을 가고 싶긴 하잖아요. 근데 정점을 가고 싶을 때 그거가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분의 처지는 뭐 아사다마오 같은 거죠. 아사다마오. 나도 피겨를 시작했으니 그럼 이걸로 끝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겠지. 뭐 도대표.
학교 대표. 근데 점점 꿈이 커지고 국가 대표. 그러다가 올림픽 금메달. 근데 세계 나와봤더니 이거 누구야? 이거 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애가 내 앞을 가로막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신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왜 여신이 강림해?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뭐 재능이든 노력이든 뭐 여건이든 운이든 어쨌든 모든의 차이로 벌어지는 것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인간이 대부분이 이제 김연아가 될 수 없잖아요. 금메달은 한 자리뿐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김연아가 되지 못한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납득해 가는 과정이라는 게 인생인 건데 사실 그걸 쉽게 납득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걸릴 때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도 어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고 싶은데 안 됐어. 근데 홍 작가님은 예를 들자면 글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글을 쓰고 싶은데 글로 성공하진 못했어. 근데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노력하는 상황이면 그나마 난데 이제는 그것조차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 글 쓰기도 지금 말고 나 지금 당장 리어카 끌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리어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간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 자체를 아예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열패감이라든가 이제까지 해온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 그 일종의 그 개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기 뭐 고문실에 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독립군 다 돼. 너는 일본군은 한국 시민님을 선언 뭐 이렇게 네 입으로 말해라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말해라 신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지금 거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고신앙인. 고시인데 내가 이거를 나중에 막 40대고 50대에서도 계속 그 고시를 도전하는 이유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 나 딴 거도 된다 사실. 근데 내가 붙었다라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붙지 못했다라는 걸 내 납득이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박하게 얘기하면 약간 도박하는 심리랑도 비슷하고 이제 그 일종의 본전 심리 같이 이게 이대로 마이너스인 상태로 이 자리를 일어서는 게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따는 건 바라지도 않고 본전을 찾아가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그런 어떤 그 처음에는 뭐 공무원 시작할 때 이러실 수 있겠죠. 누군가는 뭐 난 몇 급이야 몇 급인데 그 급수가 점점 낮아진다든가 어떤 그런 자기의 꿈이 점점 작아지면서 고등학교 1년 이렇게 들어갔을 때 1학년 입학했을 때 그 대학교 설정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고3 올라갈 때.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거는 사람이 뭐 한 길만 파지는 않으니까 어떤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될 때도 있고 어떤 건 진짜 나도 믿기지 않을 정도 납득이 안 될 정도가 못 놓겠는 많아요. 거 있잖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의 고민을 뭐 이렇게 해결할 방법, 사실 이분도 잘 알고 계시고 네. 본인도 말하기에 이게 좀 뭔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 고민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다 잘 알아.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인 정도밖에 없겠지만 사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삿된 욕망이 아니라는 건 일단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사실 이거는 이분이 생존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말씀드려보면 저도 젊을 때 한 번 그 집이 한 번 이렇게 확 안 좋아져가지고 엄청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존 공포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워낙 입이 짧고 아픈 애여서 배고픔 같은 걸 잘 몰라요. 워낙 충족돼 있는 사람이라서. 원래 입이 짧으니까 뭘 먹어도 조금만 먹으면 되니까 그 배고픔을 난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형제도 없고. 네. 연비가 좋은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연비라기보다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준비돼 있었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냥 먹고 싶으면 항상 있었던 거예요.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뭘 경쟁할 필요도 없어. 그랬는데 이제 그걸 내 돈으로 사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될 때 이게 박하게 돼버리는 거 있잖아. 네. 이게 뭐 1,000원이 이거 이거 500원과 1,000원의 차이 뭐 5,000원과 그러니까. 10,000원의 차이. 그거 이제 돈 벌어서 자기가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초창기에 특히 그걸 느낄 때 처음 사회생활 할 때. 근데 이제 그때 그 공포가 굉장하다 보니까 난 그걸 처음 느꼈거든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살아야 되나? 어떻게 옷을 사 입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다 돈이니까. 그 공포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근데 놓지는 못하겠는 거지. 놓지는 못하겠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완전히 놨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내 마음속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내가 그 불안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왜 담배 끊는 거 비슷한 거. 담배는 평생 참는다며. 맞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과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불안감하고도 사는 거고 그걸 내가 쫓던 내가 바라던 그 마음하고도 그냥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거나 생각이 안 나진 않는데 그냥 왜 인간은 미망의 동물이잖아요. 가지 네. 않은 길은 계속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길이 계속 생각날 거예요. 만약에 딴 걸 하면. 그리고 또 그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사다마오처럼 은메달로에 멈추면 그 금메달 내가 이게 생각날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뭐. 진짜 참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이제 노력주의 같은 식으로. 그날 내가 올림픽 가기 전에 3개월부터 잠을 1시간씩만 줄였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그 전날 그것만 안 먹어서 배가 아파갖고 뭐 이런 뭐 거. 했다면. 근데 그건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나긴 과정으로 봤을 땐 그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그릇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질문을 세분화해 보면 세분화라기보다는 이제 나눠 보면 우라가 치미는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네. 해결될 거예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보다 낮은 회사의 직장인이 되면 울분이 이어질까? 울분이 이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본인이 불편할 정도로 울화가 치솟는다고 하니까 사실 다 짜증 나거든요. 짜증나요. 누구나 짜증나고 그건 가슴속에 다 있지.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그 바위를 지은 시지프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이 짐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완전히 무슨 우리가 성인 군자 도사도 아니고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다 갖고 가는 건데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게 뭐 없어져야 할 독 같은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결이 이미 돼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드리면 이 불편함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리버럴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K군요? K군과 리버럴님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슈레딩거의 K군. 그렇죠. 슈레딩거야. 슈레딩거의 K인데 이분의 대표 저술 중에 하나인 루저론에서 이분이 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빌 게이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능력과 노력이 결과가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면서 쭉 정리한 게 있는데 자, 빌 게이츠는 첫 번째 시애틀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립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는 빌 게이츠가 이때 13살이었는데 1968년에 이미 컴퓨터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죠.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부모님의 돈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IBM이 PC 운영체제를 빌 게이츠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CPM이라는 PC 운영 시스템을 개발한 게리 킬달을 추천했어요. 자기 말고. 네. 그런데 게리 킬달의 부인이 기밀 유지 협약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또 결렬돼요. 그래서 다시 IBM이 빌 게이츠를 찾아요. 이때 빌 게이츠는 혼자 개발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큐도스를 개발한 패터슨이라는 사람한테 그거 자기한테 팔 수 있냐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단돈 $50,000의 구매를 허락받죠. 이 $50,000도 부모님 돈이에요. 이것을 잠깐 자기는 손만 봐가지고 MS-DOS를 만들었어요.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재밌는 거는 당시 IBM은 PC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 시스템을 만들라고 빌 게이츠한테 해놓고 빌 게이츠가 만들어 오니까 귀찮으니까 이 소유권 너한테 다시 넘겨버린 거예요. 빌 게이츠한테. 요걸로 빌 게이츠가 60조 원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던 작가들이 짜증나잖아요. 빌 게이츠한테 찾아가서 이거 다 운 아니냐. 당신 다 운빨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빌 게이츠가 흔쾌히 웃으면서 운이라고 다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델롬델 아닙니까? 뭐 델론델이지. 진짜 빌 게이츠는 성공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우주가 나서서 안 돼. 너 성공해. 너다.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그래서 우연이 겹쳐서 기어이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대학교 입학 전에 자기와 비슷한 배경을 지닌 10대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지. 전 세계에 50명은 될까? 50명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훨씬 많이 노출되었고 행운도 많이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사장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이 사람도 재벌인데 뭐 이 사람도 빌 게이츠처럼 자기 성공 순전히 행운이라고 빌 게이츠와 비슷한 어떤 인생의 루트를 이 사람도 탔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주커버그 봐요. 맞아.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맞아. 짜증난다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걸로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미 우리 주커버거 했던 페이스북 전에 우리한테는 이미 있었잖아. 싸이월드가. 싸이월드 그거 똑같다고 다 했다고. 한국의 노력 신화에서는 행운과 우연의 요소가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력해야 된다는 도구마가 미국에선 덜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선선히 이거 운이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죄겠지만 이 사람은 다 자기 능력이잖아.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말하는 게 너무 뻥 같아서 그런 말도 겸손으로 들려요. 야, 이것도 내 실력이지? 야,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얼핏 보면 책임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특히 강박적인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니, 근데 저기 솔직히 말하면 그 어느 정도 그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이하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도모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뭐 다른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소말리아는 어떤지 뭐 이러겠지만 사실 뭐 그건 뭐 모르겠고 네. 각자가 이제 갖고 있는 여건에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냐의 문제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한국은 그런 의미로 좀 없는 것 같고 이분 같이 지금 혼자 생활을 책임지면서 어쨌든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에게 뭐 사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이런 상태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다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를 그런 상태를 계속 지내면 그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보일 거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자기한테 좀 떨어져서 함께 그냥 공생생물처럼 그런 마음이 보일 거라는 거. 저도 우라가 옛날에 치밀 때 이런 나도 옛날에 네. 사실 난 진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567정이 있을 때 567정 있을 때 내가 여자친구 앞에서 아니 뭐 사람을 통틀어서 사람을 뭐 때리거나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뭐 여자를 친구를 때린 거는 그때 박치기 한 번 이런데 여자친구 앞에서 왜 그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남자친구랑 데이트 남자가 뭐 갑자기 화내가지고 뭘 쳐맞는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 뭘 깡통을 그건 남편한테도 겁난대요. 그러니까 뭐 깡통을 발로 차서 뭐 쓰레기통 발로 차서 뭐 눕힌다든지. 근데 그게 갑자기 치솟을 때 그러는 건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 나도 한 번 그런 적 있거든. 내가 한참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우라가 치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라는데 원래 우라는 항상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먹는데 네. 원래는 그럴 게 아닌데 여자친구랑 PC방을 갔어. 네. PC방 갔는데 이게 뭐가 안 돼.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PC방을 발로 걷어찼어. 나도 모르게 컴퓨터를. 근데 웃긴 건 PC가 그 책상 밑에 있는 게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발을 굳이 위로 올렸어. 근데 걔도 깜짝 놀랐지. 놀래죠. 평소에 대표님은 아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나를 보고 놀랐지. 지금 하라 그러면 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아. 그 막 치받는 게 있어요. 나도 막 치받는 게 있고 이 모든 게 그리고 사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누구 때문이다로 이게 치환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거든. 맞아. 이게 뭐 부모 때문이야. 부모가 돈이 없고 뭐 혹은 뭐 친구 때문이야 뭐. 조상님은 왜 여기 터전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다 때문이지 뭐. 이거 뭐 누구 뭐 대통령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아니다. 그리고 그런 우라를 제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동년배들에 비해서 돈을 그러니까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때 제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어떻게 인맥 아름아름해서 그냥 맞물려서 어떻게 위에서 그 남들이 준 일을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돈이 잘 벌렸어요. 그때 막 내가 여유롭고 막 자신감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 업계가 축소되면서 이제 업계 바깥으로 제가 내던져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입이 줄고 취직도 해야 되고 살던 곳에서 나오게 되고 갑자기 막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이러니까 짜증나잖아. 세상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 막 분통이 터지는 거야. 왜 세상이 다 나한테 잘못했지. 그때는. 나 빼고 다 잘못했지. 그렇지. 나한테. 그때 나 빼고 다 잘못했지. 근데 좋은 수입을 올리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던 그때 자신감 있던 나와 그 다음에 막 투덜투덜대고 막 찌질거리는 저와 다른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IQ가 무슨 뭐 우리의 200배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 지점에 딱 있게 되는 건데 저는 사연자분의 우라는 100%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생존 공포에서 해방이 안 되고 있으면 세상에 짜증이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제 뭐 굳이 생활비를 혼자 충당하면서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 하루 대부분이 노력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생존 공포를 느껴야 한다면 스스로를 탓하기 전에 한국 사회에 투덜댈 자격이 없지 않다. 요거는 전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책은 정신 건강에 안 좋잖아. 자책이 아주 없는 것도 그런 해피한 상태도 안 좋겠지만 자책만 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히 그거는 어두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둠을 굳이 이제 그런 어둠까지 품에 안고 가서 그렇게 이제 그 무겁게 물밑으로 침잠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거를 성취해내는 거에서 성취 그 자체에 대한 욕구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그게 섞여 있는데 성취 그 자체에 대한 욕구와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획득하고 싶은 인정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힘들 때는 한번 그것도 조금 분리를 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인정 욕구가 더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내가 들면 업계 1위 회사에 다닌다. 아니 그걸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내가 업계 1위 회사에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쭈쭈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업계 1위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다른 걸 하는 거야. 근데 의외로 그게 잘 됐어. 그러면은 그걸로 풀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인정 욕구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내가 이거에 대한 성취를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이걸로 트리플 점프를 해낼 거야, 뭐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성취를 하고 싶어서 성취욕이 강한 건지, 그거를 조금 분리해 보면 조금 더 앞에 진로를 찾을 때 그 자기 마음을 좀 관리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모두 다 두 개가 섞여 있지만 그게 사람마다 갖는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고민이 뭘 이렇게 해드릴 말이 없어요. 네, 저희가 뭐 어디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없고. 네, 뭐 저희가 취업 브로커가 돼가지고 제가 그럴 순 없고요. 그 얘기는 생각나네요. 자소서를 쓸 때 도움이 되는 팁이 모르겠잖아요. 자기가 어쩌고 써야 되는데 소설 써야 되는데 모르겠잖아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때 그 사주팔자 나오는 그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다고. 아 그래요? 거기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글들 나에 대해 쓰는 글들. 나 자소서 옛날 쓸 때 되게 좋아했나. 왜 좋아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소설이잖아. 그래서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엄마 아빠가 등장해. 나도 내가 아니야. 나도 내가 아니야. 그래서 막 쓰는 거야. 막 썼는데 쓰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야. 나 되게 이런 집에서 자랐어? 그러면서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얘 누구야? 얘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자소서를 되게 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읽더라고. 왜냐면 처음에는 나들 뻔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재밌게 써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읽은 거야. 자기들. 그렇지. 구축되게 했으니까. 그렇게 취직했는데 그거가 그렇잖아. 그러는데 몰라 나 아니라서. 아니 오히려 있잖아. 더 무심한 척하면은 내가 좀 뻥튀기를 했더니 그런 건가? 무심한 척하니까 진짜인 줄 아나. 뭐 쟤는 뭐 이런 거에 관심 없겠지. 뭐 이러면서. 아니 처음엔 나도 되게 어려웠거든. 자소서가. 근데 대표님 사실대로 쓸 수가 어렵더라고. 없잖아. 사실대로 쓸 수가 없잖아. 그치. 저는 매일 10시간씩 잠을 자며.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전 매일 10시간씩 잠을 자며 감사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 어머니는 맨날 아침마다 얘야 어디 갔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야 진짜. 아니 남자애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좀 과장을 했지만 보통의 삶이라는 게 일어나서 취직할 때가 10대 20대 때니까 여자 생각 독서실 갔다가 공부하고 여자 생각 독서실 갔다가 공부하고 숙제 잠깐 안 해서 처맞고 다시 공부하고 여자 생각 이거밖에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생물들이었어? 그런 생물이. 근데 저는 그래놓고 저기 저는 물론 그 말은 맞지. 자기가 추구하려면 어디 대학을 가고 싶고 어떤 전공하고 싶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만 거들어야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서 어떤 부분을 빼잖아. 왜 굳이. 근데 그렇죠. 내가 장담하는데 난 남자니까 당신 인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거는 왜 굳이 거절을 하면서. 왜냐면은 상대방도 안 알고 싶어 그거. 안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난 솔직하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면접자. 어떤 거 진실이 알고 싶습니까? 그럼 제가 준비해온 두 번째 버전을 읽어보시죠. 여기 착착착 나들이고. 야설이 막 나와. 자소서 250페이지. 그녀는 죄와벌. 뭐 이런 것도 나와야지. 어릴 때 어떻게 선생님을 속였으며. 그렇지. 컨닝한 얘기 뭐 이런 거 다 나와야지. 속으로 선생님을 미워했고. 자소서 써오랬지 누가 책 써오래. 아니 자소서 나를 소개하잖아. 엄마가 돈 주는 걸 보고 속으로 비웃으며. 사주 사이트를 참고하시랍니다 여러분. 나 그 얘기도 썼었어 옛날 자소서에. 뭐라고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엄마들한테 돈 받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촌지를. 근데 이제 돈 받을 때마다 일부러 다이어리를 들고 나갔어. 그거 들고 나면 고기가 볼록해지잖아. 봉투가 들었으니까. 네. 나는 그거를 파악을 했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 야 선생님 학부형 들어오면은 선생님이 다이어리 들고 나간다고. 거기 볼록해진다고 돈 받고 오는 거라고. 근데 엄마들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내놓으란 얘기인데 안 주겠냐고. 그리고 난 또 그거를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하는 걸 듣고
완전히 확신했거든. 서로 얼마 넣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서 아니 난 뭐 금액을 서로 조정해서 맞춰야 될 거예요. 얘기는 하고 만약에 선생님 그런 걸 안 원하시면 안 줄라 그랬는데 대놓고 다이어리 들고 나와서 근데 내 예상이 맞은 거야. 그래서 반 애들한테 다 얘기했지. 그때 반 애들이 선생님이 볼록한 다이어리를 들고 들어올 때 애들이 다 웃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모르는 거야. 왜 모르지. 애들이 웃지? 근데 내가 이런 것도 자소서에 다 썼지. 그렇게 눈이 좋은 아이였으니까. 저는 통찰력이 깊은 아이입니다. 어른의 삿된 욕망을 뚝 깨뜨려 봅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그냥 그때는 지금 좀 절박한 사람으로서 쓴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재밌었는데 내 느낌엔 다른 애들의 표준 자소서보다 좀 그냥 이렇게 누가 그런 걸 써요? 이게 좀 있으니까 그냥 그걸 내본 거지. 자소서라는 게 읽히면 안에 부정적으로 써져 있던 게 읽히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절박하잖아요. 절박함이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그럼 겁나서 못 내요. 사실 그렇지.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겁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모험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도 그만큼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다고. 어쩔 건데라는 느낌 있잖아. 난 짱이야. 근데 그게 이제 좌절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 회사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회사는 또 안 되거나 하려는 일이 또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거나 할 때는 나 자존감이 깎여요. 이분처럼. 그래서 우울증이 막 생기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방금 같이 자소서를 그렇게 들이밀고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 어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눈빛에도 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예. 그러면서 뭐 어쩔 거야. 나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 지금 못 하겠는 거야. 맞아요. 나 진짜로 못 하겠어요. 지금은. 진짜. 근데 그럼 그때 나는 어디 갔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같은 사람인데 상황과 타이밍이 그 사람을 다방면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입체적으로 되는 거지. 그때 그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상황이 좋아져야 될 텐데. 네. 자,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연자분과 함께 우리 모두 한번 살아보십시다. 네, 저희 별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나온 김에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다 복덕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이래요. 두 번째 사연으로 가보죠. 네. 두 번째 사연이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1회부터 쭉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요즘 취업 고민하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요. 대중문화 평론의 관점에서 미생의 모든 캐릭터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미생을 분석도 아니고 미생이 왜 모든 캐릭터 분석인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보다 보면 모든 캐릭터에게서 저의 모습이 비춰져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갈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500일의 썸머 등 영화 속 캐릭터 분석을 너무 재밌게 들어서 드라마도 요청하고 싶었어요. 벌써 꽤 오래된 드라마지만요. 이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중문화 평론의 관점에서 미생의 모든 캐릭터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대표님? 아니 뭐 미생을 분석을 임시완 잘생겼다. 원래 이제 미생이 만화가 원작이죠. 네. 예, 윤태호의 만화가 원작이고 만화가 더 뛰어나죠. 뭐 드라마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윤태호 작가가 워낙 뛰어난 작가다 보니까 그 싱크로율이라고 하는 게 또 임시완 씨보다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변유한 씨? 네, 변유한 씨요. 변유한 씨 잘생겼다. 왜 그래? 강수라 좋다. 자, 저희가 모든 캐릭터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취업을 하게 되면 다들 만나게 될 타입들이고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기시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미생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예습을 시켜드릴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예습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회사 생활 똑같네. 근데 똑같은데 이제 판타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결론은 판타지인데 어쨌든 그 보여준 양태가 똑같지. 똑같은데 어쨌든 이게 드라마니까 극화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거기서 보면 이렇게 장백기 씨가 강하늘 씨가 연기한 장백기가 장그리한테 약간의 그 질투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질투도 영화에서 클로즈업을 잡아주면 좀 질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새끼 매야 이런 느낌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 부셔버리겠어. 그런 식의 극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은 이제 겪은 거잖아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투도 본인이 겪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속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면서 그래 원래 그런 질투도 느끼지 정도로 느끼시는 거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극화가 더 눈에 들어오시면서 저렇게까지 질투에 매몰되는 저렇게까지 사회생활이 저래? 어른들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드잡나? 근데 사실 그 상황이 막상 되면 어른들이 드잡을 때 윗상사 드잡을 때
버틸만은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필터링이 안 되고 그 극화에 대인 거 그 자원부의 마부장이 그 안영이를 잡을 때 그럴 때 느낌처럼 그걸 그대로 극화로 어리신 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가 말하는데 어른들이 야 진짜야라고 했을 때 정말 저게 진짜야? 대학 졸업하면 같은 지옥인가? 서로 약간 이렇게 엇갈려서 말하고 있어.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저희가 이 사연으로 포함시킨 이유가 이 사연은 죄송하지만 질문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답해드리기가 힘들어요. 답해드릴 방도가 없고 왜냐하면 그렇잖아. 저희는 그렇게 그럴듯한 직장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직장 배경이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아주 번듯한 무역회사 대기업이죠. 네. 저는 그런데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희 다 폐병 걸렸어요. 저는 경쟁이고요. 저는 이제 그거죠. 펜테 싹싹 뭐라고 해야 돼. 자판 퉁퉁. 이 대표님은 기타 퉁퉁. 시호님은 직장인이시지만 좀 이렇게 다른 직장이네요. 네. 이런 직장 다녀본 적 없어요. 네, 다들 건실함과는 상관이 없고요. 미생의 배경이 되는 곳과 비슷한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선배나 가족에게 물어보면 더 정확할 거예요. 저희보다. 그런 필터링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 네, 저희가 이걸 사연으로 채택한 이유가 미생 자체가 아니라 미생을 둘러싼 사회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이게 취준생도 직장인도 미생을 보면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작품이죠. 네,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취준생들은 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힘들어? 겁나서 눈물 난다 그러고 직장인들은 부러워서 눈물 난다 그러죠. 이렇게 저런 직장이 어딨어? 이렇게 이상적인 직장이 있나? 되게 이상적이에요. 이 원 인터내셔널의 의사결정 과정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 문제는 결국 해결돼요. 해결되는 과정도 정의가 구현되는 수순을 밟아요. 사람들 잘못하면 막 성찰해. 자기 문제를 해결해. 특히 오 과장님 있죠. 네. 오 차장입니다. 아 차장입니까? 네. 이 사람 성인 군자에다가 명언 제조기예요. 말만 하면 다 그래서 오 과장 캐릭터 차장입니다. 원래 과장으로 시작했어 이 사람. 차장입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차장이시랍니다. 차장님. 아니 캐릭터 분석이라고 꼭 집었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 이름은 틀리지 말자. 네. 오 차장님 우리나라 직장인들 신입 때 이런 상사 만나잖아요. 다 지금보다 연봉 다 2배씩 받아. 오 차장 같은 사람을 만나기 힘들죠. 그분은 내가 들어갔을 때 회사에 안 계실 테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주로 자원팀의 안영이를 괴롭혔던 마부장 같은 분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이 봤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부인들 있죠. 부인들 무슨 한마디가 측천부후야. 정치에다 통달해 있고 무미량. 다 이렇게 섭정한다 그러죠. 대학 대비 마마들인데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미생을 가지고 취준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분들은 아예 이거 음모론이야. 기성세대들이 겁주려고 과장해서 가장 힘든 것만 모아가지고 직장 생활에 만든 거야. 난 부럽다 저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부럽지. 이제 난 너무 때가 묻어서. 직장인들은 부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게 미생이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걸 음모론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직 때가 안 묻었다는 그렇지. 거거든. 직장인들이 보면서 우는 거는 부러워서 우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적이잖아. 의사결정 과정이. 그런 의사결정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런 저런 상사, 저런 동료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세상에 나 이렇게 힘들게 묘사된 게 동화란 말인가? 이러면서 더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안 죽어요. 회사에서 잘리면 안 죽어요. 치킨집 하다 망해도 안 죽어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처지면 죽는다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해요. 저는 미생이 처음에는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일단 왜 대기업이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했는가. 근데 이제 윤태호 작가가 그 얘기는 했대잖아요. 공중파에서 왔는데 러브라인 넣자고 이래가지고. 모두가 다 넣자 그래갖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의 극화를 어쨌든 간에 공중파나 상업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극화가 하기 힘드니까 그걸 게으름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쉽게 생각하거나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극적 요소가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 미생은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건조하게 말씀드려서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거거든요.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른의 관점에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고 외연을 넓히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러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캐릭터들이 좀 더 평평해요. 근데 이제 극화 드라마된 미생은 그거보다는 극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안영이나 장백기나 그런 인물들의 그게 좀 더 입체적이죠. 당연히 좀 더 감정적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 중간중간 보면 의외로 학습 만화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무해하게 나와서
그렇게 하는 PT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한다고. 근데 실제로 중간중간 PPL 하듯이.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저기 드라마에선 그러지 않잖아요. 에이. 그런 걸 하더라도 그리고 안영이가 예를 들어 도와주더라도 그게 이제 극적인 어떤 장치를 네,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하지 뭐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분위기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는 약간 저는 왜냐하면 웹툰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쪽에 굉장히 디테일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 것들 그리고 아까 거기에는 사실 아까 홍 작가님이 우리 방금 전 사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이라든가 네. 그런 류의 통찰들을 굉장히 그런 어른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 얘기해 준 이룬 것도 피한 것도 운이었다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생이랑 좀 실제 미생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혹은 미생 중년이라도 본인을 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는 약간 TV 손자병법 같았어. 이게 너무 옛날 드라마 같긴 한데 굳이 비교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드라마로 극화를 시키려면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체계를 통해서 극화를 해야 돼.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욕망이 있어서 뭘 하고 싶고 하기 싫고가 있어야지 드라마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글의 뭐만을 갖고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드라마와 이제 그 웹툰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재밌었던 비판은 왜 대기업이냐. 그리고 여기에 왜 자본가는 가려지고 거기서 나오는 일개미들의 애환만 보여주고 하냐.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어떤 자본주의적 판타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이지. 그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저기 그 진보 좌파에 흔히 있는 저기 뭐 대기업이나 삼성은 무조건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선악 구분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그냥 그 생각은 한 거죠. 그러니까 직종의 유무보다는 이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는 양태에 집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럼 그런 기업이냐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애석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 속에 일하고 있는 모습의 어떤 그 딱 떠오르는 무대가 그런 회사라는 거지.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일하는 사람 하면 회사. 화이트 셔츠에 우리 젊은 예를 들어 내 손자 장그래 정도 나이 될 것 같은 손자가 이렇게 하면 회사.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를 들어 자영업해서 치킨을 떠나서 그러니까 회사 나서 퇴직금을 지키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커피숍을 하실 분들도 사회생활하면 일단 회사. 맞아요. 회사원, 직장인. 가상의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그 보편,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회사라는 게 좀 크다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으로 공동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하얀색 와이셔츠에 자주색 넥타이 같은. 그렇죠.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뭐 그냥 큰 거 안 바라고 회사 메고, 회사 가고 라는 그런 의미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그 회사 자체에 뭔가 문제를 찝는다는 건 오히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원인터내셔널의 무역업이라는 건 너무나도 어떤 캐릭터가 별로 없는 일인 느낌인 거예요. 사실 무역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화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야 재밌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면은 그냥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신기술 개발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양태라는 거지. 어떤 양태냐면은 위계질서와 그 노동 사람들의 그 관계들. 근데 이 위계질서와 이 노동을 해나가는 거 뭐냐면 그 위계질서 속에 사람들과 만나서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마부장이 나를 괴롭히고 오차장이 나를 끌어주고 김대리가 왠지 자상하게 중간에서 화해시켜주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되게 울통터져하는 거 많았었잖아요. 그래, 난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회사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 양태. 근데 그 양태는 아까 말했지 그거 굳이 그것만 꼭 빼자면 그건 중소기업에 다녀도 보이는 것이고 읍내 마트에서 일해도 보이는 있죠. 것이고 수산시장에서 일해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타당한 무대에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오히려 공감대가 넓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윤태호 작가가 당연히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생 보면서 이제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연자가 이 미생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 나오죠. 막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사들한테 억눌리고 아이템 뺏기고 뭐 비열한 정치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있잖아요. 육체 노동이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생에 나오는 회사원들 있죠. 그 모든 사람들보다 쿠팡맨 아저씨가 더 힘들어요. 육체 노동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죽는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무서워.
무서운 건 맞는데 그건 이제 직장 생활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치즈인 더 트랩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대학 생활이 이런 거였어? 있잖아요. 이게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무슨 대학 그래 나 때도 저런 정치 했었지도 있고 아직 안 갔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생이거나 그래 우리도 저런 애 있지 아니면 대학생이 저래 이런 식으로 그런 막연한 공포를 가지게 된단 말이지. 똑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양태 측면에 한 번만 집중을 해보자는 거야. 뭐냐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감을 하고 했던 건 보편적인 그 양태를 묘사해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심리적 기저가 뭘까를 생각해보자면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가족 같은 회사 이러면은 하지 마 이러잖아. 앞에 가짜를 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 마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노동 현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통찰이라기보단 우리 그 전 시간에 방탄소년단 팬처럼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하려는 그 감정 체계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노동이라든가 이런 일한다라는 거에 대한 통찰은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 건데 그럼 사람들이 회사를 뭘로 보냐는 거죠. 회사를 뭘로 보냐면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좋으나 싫으나 거기 가서 일을 한다면 그렇다라면 그게 나의 자아 찾기가 되고 내가 좋아하고 애정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투영됐기 때문에 그 판타지가 그 미생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자극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나도 회사를 다니면서 저렇게 뭔가 자아가 끌어오르는 그런 경험과 어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노동이 나에게 무슨 가치인가. 단순히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6시 땡 퇴근하고 돈만 받아가는 나의 그냥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싶다라는 바람이 투영됐다고 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거죠. 난 이분 질문에도 역시 또 답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게 그럼 방금 내가 말한 거 거기 왜 이게 왜 사는데 왜 환타지라 그러면 아까 그 우리 홍 작가님 얘기했던 그런 차장님 없잖아. 없어요. 그런 인격자 차장님 그리고 주로 마부장. 근데 사실 우리 다 보다 보면 내 안에 장그래 장백기 인형이 안영이 뭐 저기 뭐야 마부장 다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순간은 여혐이 차올라가지고 마부장처럼 집에 퇴근 시간 땡쯤 집에 나가고 야근하는 놈들 남아있는 놈들은 다 나 사내 새끼들 뭐 이런 소리 할 때도 있고 일을 해도 욕한다. 일을 해도 욕한다. 심지어는 걔는 다른 애들 담배 피러 갈 때 죽도록 퇴근하려고 일만 했는데도 막상 보는 차오르는 마음은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어떤 순간은 또 내 마음에 왜 우리 그날 반엄 효과라고 넌 사실 차갑지만 속으로는 따스하고 하는 애들은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안영이도 있고 장백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사회생활을 거기서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중에 누군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그 모습 중에서 이걸 판타지로 치환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모습이 다 우리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내가 누구한테 오차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한테 김대리가 될 수도 있고 마부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마부장을 싫어하겠지만 누구한테는 분명히 마부장일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마부장도 미생보면서 울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 회사의 부장님 진짜 딱 마부장인데 자기가 오차장인 줄 안다고 막. 그치. 사람들 진짜 우락통솔했었어요. 웃긴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은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그 캐릭터의 모습 속에서 근데 이제 이게 짐을 무거운 걸 동시에 하나 둘 셋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데 나 혼자 오차장이면 안 되거든. 그럼요. 쟤는 편하게 마부장하고 나만 혼자 오차장이면 내가 다 뒤집어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사회생활 시작하실 분이라면 내가 마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경각심 속에서 오차장 장그래로 시작해서 오차장이 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서로가 그리고 오차장이 됐을 때 당신 밑으로 들어온 장그래에게 마부장이 되지 말고 나 같은 오차장이 되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모두가 이렇게 짐을 한꺼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그 심리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사람들이 조롱했던 거 보고 싶었던 환타지는 나는 그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노동 현장에 대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퇴행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 우리 모두 오차장이 되자 이게 뭔 개소리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이거든. 사람들이 결국 그걸 원해서 이걸 본 거거든. 네, 그거는 원하는 바의 판타지고 이제 자기기만적인 판타지도 있다는 거죠. 왜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인가? 드라마도 성공을 했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감정적인 관점으로는 자 미생에 보면 마부장도 있고 오차장도 있고 선역도 있고 악역도 있잖아. 악역이 더 많지 사실. 그런데 미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자기 자신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역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있지만 이게
만화가요. 네. 선악을 확연하게 가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오차장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사실 더 많은 것도 사실이야. 네, 아니야, 근데 난 그렇게 사실 별로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게 왜냐 그렇게 치면은 대부분의 모든 이런 극적 어떤 이런 걸 다 화자의 주인공의 심리에 동의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마 마부장이었어도 마부장이 동의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그냥 영화는 영화다 같은 말, 시옷은 여자다 뭐 이런 말 같아요. 나는 솔직히. 아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인공이 장그래잖아요. 네. 장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잖아. 그 이제 윤태호 작가의 그 장치인 거지. 거기에서부터 관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장그래, 오차장 이런 식으로 설계돼 있잖아. 그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나는 이제 미생을 다 보면서 밑에 이제 댓글을 저는 이렇게 댓글도 더 재밌게 봤거든요. 이 댓글에 보면은 사람들은 선악을 그렇게 나눠 사실 댓글에 보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일단 저는 장그래랑 굉장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차장하고도 달라요. 거기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심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게 제일 나쁘고 이 사람 마부장은 이게 제일 나쁘고 다 이렇게 합쳐보니까 이게 스물스물 그려지는 게 마치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야. 반짝반짝하는 뭔가가 난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내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을 때 많이 보이는 그거 같던데 나는 그렇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생을 보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고 취준생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쓴단 말이야. 네. 나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그죠? 그랬더니 좀 객관적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를 선역에 놓고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거리에 따라서 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이걸 한번 봐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 착한가? 왜 착하냐는 거지. 아니면 왜 착해야 하느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오차장, 성인군자 캐릭터로 나오는 오차장 대신 건물주 되면 왜 안 되냐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애초에 이익 집단이잖아요. 직원이란 것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끌어온 다음에 그걸 월급의 형태로 나눠 갖는 사람들이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을 지켜야죠. 그런데 도덕은 사회가 강제한 룰인 거고 기업과 직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죠. 기업과 직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이윤이죠. 아프리카 어린이들 북극 곰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직원, 성공적인 직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판타지로서의 의미. 그러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도덕은 사회가 강제한 룰이고 우리 회사는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해버리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소시오패스 되기 진짜 쉽거든. 쉽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분명히 나이를 들어가면서 만약 이 회사에서 오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김대리, 오차장, 마부장 그 사이 어딘가에 태클을 계속 탈 거라고. 네. 어제는 마부장이었다가 오늘은 오차장인 척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몰라.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판타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 좋아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덕과 이윤 추구라는 그 냉정한 그 논리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오차장과 김대리가 없으면 장그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장그래 분명히 저기 복사실에서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복사하다가 퇴근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야야 낙하산 너 잘 하면서 그냥 그지? 걔는 의자도 안 주고 대체로 복사병이 되죠. 그죠? 인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복사실 의자도 안 주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복사만 시키고 커피만 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는 아예 오차장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죠. 오차장은 처음에 무시하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자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공감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한 게 단순히 선역에 있어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공감을 떠나서 이게 되게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공감의 토대에서 생각해 보자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혹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 자기의 혹은 안 좋은 모습, 실제로 발현을 안 했으나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마부장 같은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그거를 쳐다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난 방금 홍 작가님이 짚어놓으신 그 부분에서 거기에 이제 아마 이 텍스트가 어떤 그런 답이라고 보긴 모르지만 어떤 그런 길 같은 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비정하게 이윤 추구라고 하면 그러면 소시오패스 되게 십상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회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게 판타지로서의 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 바깥은 전쟁이야라고 바깥은 지옥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드라마에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깥 있잖아. 네. 그러니까 회사 바깥 혹은 내가 살고 보통 이제 우리처럼 왜 홍 작가님도 알 거야. 우리 같이 프리랜서들은 바깥을 그 지옥을 거의 야시장처럼 안남시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여기도 살만한 애가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사람 사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사람 살아야 뼈다귀에도 살점은 붙어 있어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이 노동이라는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렸던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 세계 바깥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 바깥을 상상할 여지도 안 주고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 세계가 다라고 했을 때 그 세계 안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품고 싶은 로망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로망이 실현되지도 않는데 그 실현되지도 않는 것 사원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양태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양태를 얘기한 거예요. 양태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 되기 싫은 것, 싫은 모습, 좋은 모습이 다 담겨 있는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접점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 속에 이제 마부장이 있는 걸 느끼는 거지 사람들이. 그럼요. 느끼기 때문에 더 멀어진 듯이 행동해서 자기는 마부장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만화를 보고 나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동화라고 하냐면 그게 되게 냉소적인 반응인 게 동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이게 교훈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아 그래 뭐 다 오차장 되고 싶지 뭐 누가 마부장 되고 싶겠어. 그래 동화지 동화 다 좋은 놈이야. 나 좋은 놈이야 다 좋은 놈 뭐 이런데 그게 아니라 냉소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있는 여러 그레이드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10대, 20대부터 50대까지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속에서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준다라는 지점에서 좀 이제 그 좋은 의미로서의 동화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한없이 냉소적으로 보면 진짜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냉소적인 동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윤태호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다 허투루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다 계산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층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첩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어떤 교훈적이기도 하고 동화 같기도 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라고 얘기하냐면 미생이 오랜만에 본 네. 어른이 가르쳐주는 얘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른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어른이 뭐만 하면 꼰대질이 되고 맨스플레인이 되거나 어떤 고나리질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른이 어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하면 그걸 굉장히 보수적이다, 퇴행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혐의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으로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목소리 내는 거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잘 없어요. 최근에는. 그렇지. 심지어 맨날 술 먹고 와이셔츠 풀어가지고 왜 그 와이셔츠 앞주머니에 넥타이 이렇게 꽂아가지고 맨날 소주집에서 소주 먹고 다니는 그 개저씨들이 어떤 술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 그걸 또 집중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콘텐츠가 없지. 어른의 말이 잘 사실이지. 먹히지도 않고 잘 듣고 싶어지도 하지도 않는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른의 목소리고 어른이 최대한 온건하게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 속에서 같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게 윤태호 작가한테 이게 보수적이고 퇴행적이고 누굴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랄까 비판이 가능한 얘기라는 거지. 싫을 어른들 얘기 듣기 싫어 안 들어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거. 윤태호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근데 이런 컨텐츠가 없었어요. 실제로.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그때는 또 너무 어른의 얘기만 있었다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발로 너무 어른의 사정이라 있었던 그리고 거지. 무엇보다 재밌잖아요. 윤태호 작가님 진짜 대단하세요. 만화는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는 사실 저는 좀 별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는 예전에 SNL에서 일본어 버전 미생 여러 버전 했잖아요. 일본어 버전 미생을 보고 제가 정말 쓰러졌어요. 몇 번을 보고. 왜냐면 이 감독님이 이후에 시그널 찍으시는데 이 감독님이 그 원래 찍는 스타일이 아무리 드라마가 좀 빨리빨리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동서남북 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편집점을 이렇게 찾는 건데 그래서 카메라 막 이렇게 좀 부산한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액션 시퀀스 감정을 막 쫓는 거. 그러니까 시그널에서 예를 들어 막 김혜수 씨가 막 검은 봉투 뒤집어쓰고 막 무섭게 달려가는 그런 거 탈출하는 그런 거에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쓰이기가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차분한 대사씬에서는 결국 대사라는 건 그 인물 간에 쌓여진 그 무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 안영이와 장백기가 대화하는데 그게 복사시에서 소근거리는 건지 야근하러 밤에 남아서 단둘이 어두운 탕비실에서 얘기하는 건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사씬에서는 사실 이 감독이 좀 난 보기엔 좀 약하더라고. 내 기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물 간의 대사라든가 감정이 좀 더 많은 네. 미생은 그런 의미로 그래서 좀 이게 신 설계가 좀 지루했고 근데 그 외로 감정이 좀 더 극적으로 막 더 치솟고 막 이런 시그널은 그래서 오히려 더 장점이 잘 보였다. 잘 맞으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랬었어요. 나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어. 그 회사라는 게 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정적인 공간에서 자꾸 동적인 걸 찾으려 그래. 감독님이.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떤 그 장그래가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으로.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야. 자기는 막 고졸이고 막 이런데 뭐 외국어 막 2개씩 하고 사람들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으면 거기서 자기는 복사나 하면서 처음에 소외돼 있잖아. 그 어떤 사막에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보여주는 그 씬에서 그게 마치 그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서 쥐가 어딨나 하면서 장그래의 시선이 카메라 되게 동적이다 보니까 그게 저는 좀 이렇게 오히려 그 느낌이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방금 홍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무드를 좀 더 본격적으로 가려면 사실 그게 예술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으니 그 사이 어딘가 왜냐면 이 얘기 자체가 정적이니까 사실 보고서 쓰고 뭐 그냥 문서 쓰고 워드 치고 그게 다잖아. 회의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술 영화가 될 수는 없으니 무드만으로 갈 수는 없으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대화신과 그런 어떤 정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뭐 그걸 못했다고 감독님이 선호하는 방식이 좀 덜 맞았다. 그치. 뭐 못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걸 해내면 만약에 제3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예술적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했다고 해서 아이고 못해 이런 건 아니고 본인에게 좀 잘 안 맞는 스타일이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해 보면 드라마화되기 영상으로 옮기기 힘든 이야기, 힘든 배경인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 있잖아. 맞아요. 그분 그 과장인가 그분 날개 팍 되는 거 나중에 중간에 왜 중간에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춤 되시던 그분이 어느 순간 용기를 갖고 여기서 한 발 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날개가 확 펼쳐지는 그 씬을 찍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찍을 때 잘 찍는다고 이분이. 근데 이제 그 앞에 서로 대화 이런 게 좀 아쉬웠다. 뭐 그냥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한 씨 잘생겼다. 캐릭터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캐릭터 분석 굳이 얘기해드리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는 있어요. 캐릭터입니다. 단지 당신이 뭐를 선택할지는 당신도 모르는데 뭐를 끄집어낼지 끄집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데 아까 첫 번째 사연처럼 그거를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마부장으로 뭐가 됐을지 모르거든. 사람의 철학은 대체로 감정에서 나온다. 감정을 합리하면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자, 컨디션이 좋으면 나쁜 감정 이런 거 잘 안 생겨요. 사연풀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라라랜드 그리고 먼저 라라랜드죠. 라라랜드를 들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